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녹이라고 합니다. 올해 69세로 머리는 거의 다 휘어졌고 다리는 약하고 눈도 흐릿합니다. 인생의 반을 살아오면서 단지 자식들과 함께 평안하게 지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내가 며느리라고 부르는 사람이 내 앞에서 마치 내가 오래전에 죽은 것처럼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평범해 보이던 어느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며느리의 쏘아보는 시선을 피하려고 잠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남수는 여전히 일을 하러 나갔고 집에는 두 여자만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결혼한 이후 매일 예의를 차리면서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며 늙은 시어머니의 처지를 알지만 돌도 아니고 계속 들려오는 한숨소리, 식기 내려놓는 소리, 엄마는 신경 쓰지 말아요 라는 말을 듣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눈을 감고 있는데 지혜가 베란다로 나가는 슬리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가락 사이로 살짝 눈을 떠보니 그녀가 휴대폰을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영민 씨, 내가 말했잖아요. 엄마가 많이 약해졌어요. 서류 하나만 더 사인하면 끝이에요. 사람도 준비해 두세요. 그 집을 팔면 억대는 받을 거예요. 그걸 왜 지키죠? 저 할머니가 코 고는 소리 내며 자는 거려 저는 얼어붙었고 머리가 어지러웠으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영민, 집을 판다고? 서류에 사인한다고? 숨을 죽이고 더 듣자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응, 내가 말했잖아. 엄마는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의사도 마비 가능성 있다고 했어. 천재일우의 기회야. 이걸 놓치면 바보지. 남수. 걔는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할 거야. 걔는 엄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니까. 내일 와서 내가 서류 내밀면 바로 재고 측량하러 가자고 해. 저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 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집을 팔고 위조 서류를 만들고 내 대신 사인하려 한다니. 내 남편을 키워낸 시어머니를? 일어나 소리치고 싶었지만 손발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 때문이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잘못 반응하면 그녀가 진짜로 나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맞서기보다는 조용히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어지럼증이 있는 척, 집안에서 비틀거리는 척, 심지어 일부러 손 떨려서 물컵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지혜는 말할 것도 없이 당황한 표정으로 받지도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늙으면 고생이야. 빨리 가야지. 이렇게 살아서 누가 견디겠어. 저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밤, 남수가 출장을 간 사이 집에 여자 둘만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간 척하다가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는 척 했습니다. 지혜가 위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왔지만 당황하거나 구조 요청하지 않고 그냥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깊게 숨을 내쉬고 자신에게 말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가시면 편해져.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두자. 내일 아침에 의사 불러서 엄마가 밤새 의식이 없었다고 하자. 그녀는 돌아서서 떠났고 구조 요청도 깨우기도 물어보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몇 시간 더 누워있으면서 그녀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영민 씨? 할머니 쓰러졌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번에 확실할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저 무심한 여자였던 그녀가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녀 눈에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영혼 없는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의사를 불러 간단히 진찰을 받고 걱정하는 척했지만 의사는 입원해야 한다고 했고 그녀는 엄마가 병원 가기 싫어해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내가 깨어나 진실을 말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재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와서 구두 소리와 함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직 살아 계세요? 네, 의식은 없지만 곧 가실 것 같아요. 저는 이를 악물고 반항하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름, 시간, 목소리, 모든 것. 셋째 날 오후, 그녀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류 사인 끝나면 할머니 요양원에 넣을 거야? 깨어나서 귀찮게 할 일 없어. 저는 눈을 뜨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 들었어. 단 네 글자였지만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제인과의 복수 채널의 감동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는 석상처럼 멈춰서서 입만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소리치거나 울지 않고 입꼬리만 비틀어 올렸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자의 미소, 그리고 자신을 그곳으로 밀어넣은 자를 끌고 온 미소였습니다. 엄마, 엄마 깨어난 거야? 언제 깨어난 거야? 엄마, 뭐 들었어? 저는 손으로 몸을 지탱하며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집 팔고 서류 위조하고 나를 요양원에 넣으려 한 거 다 들었어.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어. 그녀는 뒤로 물러나 식탁에 부딪혔고 도망치려는 듯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오해했어. 엄마가 너무 아파서 헛소리하는 거야. 저는 손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아픈 척 한 거야. 사흘 동안 누워있으면서 너희가 반역하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듣고 있었어. 그녀는 얼어붙었고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연극이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녹음기가 달린 목걸이를 풀어내며 말했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돼. 증거가 있어. 그 녀석이 몸을 숙이며 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다. 나한테 한 번만 더 손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남수가 마침 그때 도착했고 손에 음식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엄마가 부엌 한가운데 서 있고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했다. 남수는 달려와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벌써 일어났어요? 정말 깨어난 거예요. 나는 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한 번도 혼수 상태에 빠진 적 없어. 엄마는 단지 너희가 엄마 몰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려고 연기를 한 거야. 그가 멈칫하며 말했다. 엄마 무슨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혜가 그때 울기 시작하며 남수를 끌어안았다. 오빠, 엄마 말 듣지 마요. 엄마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내가 엄마를 돌봤잖아요. 내가 엄마를 버린 적 없어요. 이제 엄마가 깨어났는데 또 나를 의심하다니. 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나는 가짜 눈물이 진짜 샘물보다 더 가짜라는 걸 알았다. 남수야,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이 집이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직 기억하니? 엄마는 누구에게도 집을 넘긴 적 없어.
그런데 내 아내가 사람을 데려와서 엄마가 의식을 잃었다고 하면서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하더구나. 아니, 그럴 수 없어. 남수가 지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너 진짜 그런 말 했어? 지혜는 나를 보고 다시 남수를 향해 연기를 계속했다. 오빠, 난 그냥 친구랑 이야기한 거야. 엄마가 오해한 거야. 난 아무것도 서명한 적 없어. 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직 서명은 안 했지만 계획은 세웠지. 내가 녹음한 테이프도 있고 너희가 위조 서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녹취도 있어. 내일 엄마가 경찰서에 제출하면 어떻게 생각하니? 남수는 멍하니 앉아 이마를 감쌌다. 나는 알았다. 그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노모가 혼란스러웠던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맑아져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칼날처럼 꽂히는 것을. 나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는 다투고 싶지 않아. 엄마에게 필요한 건 증거고 그 증거는 이미 있어. 내일 내 아버지 변호사가 올 거야. 너희가 엄마를 해치려 한다면 엄마는 참겠지만 이 집에 손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혜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떤 변호사요? 이 집에 변호사가 왜 있어요?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내 아버지 친구야. 내가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있었어. 이제 그가 필요할 때야. 남수는 고개를 숙이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왜 일찍 말 안 해줬어요? 엄마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니? 내 아내는 단순하지 않아. 엄마가 말 안 한 건 엄마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증거가 필요해서야. 내가 스스로 얼굴을 드러낼 때까지 그날 밤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다. 지혜는 방에서 조용히 있었고 남수는 발코니에 앉아 돌처럼 굳어 있었다.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집문서 복사본, 저축통장,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이 쓴 자필 편지가 있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변호사 도현을 믿어. 그는 내가 더 이상 지킬 힘이 없을 때까지 모든 재산을 지키라고 부탁받았어. 나는 100번째 읽었지만 매번 눈물이 흘렀다. 그 남자는 죽었어도 나를 걱정했다. 다음 날 아침, 가족 모두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일어나 문을 열었고 중년의 회색 머리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나는 남수를 보며 말했다. 이분이 도현 아저씨야. 내 아버지 변호사야. 지혜는 죽을 뻔한 얼굴로 국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앉아 명확히 말했다.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일, 재산, 문서, 상속권은 도현 아저씨가 감독할 거야.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야. 남수는 고개를 숙였고 지혜는 떨었다. 나는 한 문장만 말했다. 칼을 가지고 노는 건 언젠가 손을 베는 법이야. 그날 아침 도현 아저씨가 식탁에 앉았을 때 집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지혜는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로 식탁 구석에 앉아 있었고 남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손에 든 컵을 돌리고 있었다. 도현 아저씨는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조용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인옥 씨가 저에게 이 집의 법적 상황을 전권 위임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서류에 따르면 현재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여전히 인옥 씨 명의이며 이전이나 제3자에게 합법적인 위임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멈추고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가 위조된 서명으로 보이는 인옥 씨 명의의 양도 신청서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이 서류는 법의학 감정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지혜는 벌떡 일어나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누군가 꾸며낸 거예요. 그런 서류 본 적도 없어요. 도현 아저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복사본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그럼 이 서명은 누구 거죠? 지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더듬거리며 말했다. 누군가 엄마 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맞아. 내가 위조한 거야. 내가 의식을 잃은 동안 내 눈앞에서 말이지. 지금까지 아무 말 없던 남수가 갑자기 컵을 탁탁탁 탁자에 내리치며 말했다. 그만해. 지혜. 내가 한 거냐? 지혜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난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야. 집을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창업 자금이 부족해서 일부를 팔고 나중에 되찾으려고 했던 거야. 엄마가 계속 아프고 우리도 아이를 키워야 하고 내 생각이 틀렸어. 나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좋은 거라고? 내 아들에게 숨기고 예대인과 계획 세우고 내 서명을 위조하고 내가 무능력한 것처럼 꾸미는 게 아주 훌륭하네. 그런 좋음은 사양할게. 도현 아저씨가 말을 끊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희는 지혜 씨와 영민이라는 사람 사이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옥 씨가 장기간 의식을 잃은 후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였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원본 기기에서 인증되었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지혜 씨의 행위는 재산 사기와 공문서 및 기관 문서 위조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무릎을 꿇고 떨며 말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빌게요. 나는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엄마는 용서해도 법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남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왜 그렇게 했어? 엄마가 뭘 했는데 너는 적처럼 대해야 해. 지혜가 올려다보았다. 처음으로 눈에 숨김이 없고 오히려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로서 집을 지키려 하지 않고 나누려 하지 않는 늙은 여자를 섬기는 게 지겨워서 남편이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엄마가 그렇게 하래라며 모든 걸 엄마 말대로 하려 해서 지쳤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그 집은 원래 오래전부터 내 거였어. 나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쓴 웃음과 고통이 섞인 웃음. 내 거라고? 그 집은 내 엄마가 30년 넘게 쌀을 지고 빚을 갚았어. 지금 내가 3년도 안 돼서 빈손으로 가져가겠다고 도현 아저씨가 끼어들며 서류를 정리했다. 지혜씨, 72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지혜가 울음을 터뜨리며 내 다리를 붙잡았다. 엄마 제발 고소하지 마세요. 아이도 있는데 감옥 가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원하는 건 다 할게요. 고소하지 마세요. 나는 다리를 뺐고 눈은 무표정했다. 그럼 내가 엄마가 차가운 바닥에서 사흘 동안 누워있고 몸도 다기지 않고 이불도 덮지 못한 게 다 연극이라고 생각하냐? 남수가 탁자에 머리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아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나는 그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 엄마는 내 탓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내가 정신 차리길 원해. 전에 엄마가 말했을 때 너는 아내 편이었지. 이제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다시 묻겠다. 내가 누구 편이냐? 남수가 고개를 숙이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인생 처음으로 엄마, 미안해요. 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고상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눈물이 흘러내릴까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이 싸움에서 엄마가 이겼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날 밤 도현 아저씨가 떠난 후 집안에는 아무도 깰 수 없는 침묵이 감돌았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남수가 살아있을 때 남긴 나무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리며 서랍을 열어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그 노트에는 내가 3일간 의식을 잃은 동안 쓴 글자들이 담겨 있었다. 날짜, 대화 내용, 지혜의 표정, 영민이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 내 귀에 맴도는 교활한 말들. 나는 모두 적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흰 종이의 검은 글씨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밤 늦게쯤 누군가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수야, 엄마 문 열어줄래? 나는 살짝 열었고 병에서 막 깨어난 듯한 창백한 얼굴의 아들이 서 있었다. 그는 들어와 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엄마가 진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소파에서 잠자는 척하며 지혜가 영민이라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을 때부터 의심했어. 하지만 그때는 그들이 얼마나 계획적인지 몰랐지. 내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는 모두 알지 못했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의 친어머니인 그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걸. 남수가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떨렸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어요. 엄마를 돌보는 이 없는 집에 두고 엄마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줄 알았어요. 내가 맞아야 해요. 나는 때리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너는 악하지 않아. 하지만 비겁해. 아내를 눈멀게 사랑해서 엄마 편을 들지 않았어. 이웃들이 엄마를 질투한다고 말하면 엄마가 질투하는 거라고 했지. 현실과 살지 않고 환상 속에 살았어. 남수는 반항하지 않고 죄인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앞으로 달라질게요. 엄마가 시켜서가 아니라 엄마가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내 실수의 대가를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돼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약속은 쉽지만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에 다음날 아침 지혜가 짐을 쌌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고 누구도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후회 대신 분노와 원망 어린 얼굴로 문을 나섰다. 떠나기 전 한마디만 남겼다. 나는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날 모두 잃게 만들었어. 나는 똑바로 서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이니 내가 감당해라. 나는 단지 내 가면을 벗겨 모두가 보게 했을 뿐이야. 그녀는 등을 돌리고 걸어갔고 문이 닫히며 상처가 잘리듯 닫혔다. 그날 하루 종일 남수는 혼미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며 말이 없었다. 저녁에 나는 평소처럼 3가지 반찬을 차렸다. 토끼풀 된장국, 조림 생선, 계란 부침. 나는 말하지 않고 먹었고 남수는 계속 쳐다보다가 계란 한 조각을 집어내 그릇에 담았다. 엄마, 내일부터 내가 밥 할게요. 엄마는 쉬어요. 나는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단지 가벼움이었다. 무거운 돌을 가슴에서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옷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충전기를 꽂았다. 깜빡이는 불빛을 보며 웃음이 나왔다. 나이 들었다고 바보라는 말은 누가 했나? 나처럼 나이 든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모르는 게 아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도현 아저씨가 함께 갔고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다. 내가 서명할 때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속아 모르는 늙은 엄마들을 위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서명했다. 오후에 전화가 울렸다. 구청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다. 인옥 씨,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지혜 씨를 소환해 진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눈을 감으며 한숨을 쉬었다. 전투의 절반은 끝났다. 하지만 나는 나머지가 더 잔인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불길한 징조를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지혜를 정식으로 고소한 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비는 크지 않았지만 끈질겼다.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마음의 무거움처럼.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서류를 접고 있을 때 남수가 방에 들어왔다. 엄마, 이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가 오래된 노트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예전에 썼던 노트, 내가 가장 높은 선반에 보관하던 노트였다. 아마 방을 정리하다 우연히 찾은 것 같았다. 남수야, 누가 그 노트 만지라고 했니?
남수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엄마. 아이가 엄마가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걸 보고 열어봤어. 읽어봤는데 아빠가 엄마에 대해 두 사람이 이 집을 세운 이야기에 대해 한 줄 한 줄 쓴 걸 봤어. 부끄러웠어. 나는 화내지 않고 그냥 숨을 내쉬며 말했지. 읽었으면 잘 간직하고 기억해. 이 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야. 남수가 앉으며 머뭇거리며 말했어. 엄마, 진짜로 물어봐도 돼? 만약 엄마가 죽으면 엄마가 뭔가 남겨둔 게 있어? 내 말은 유언장을 썼어? 나는 손을 멈추고 그 질문은 예전 같으면 듣기 싫었겠지만 오늘은 필요하다고 느꼈어. 있어. 내가 짧게 대답했지. 엄마가 누구한테 남겼어? 남수가 아이처럼 계속 물었어. 나는 똑바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 내가 예전처럼 눈먼 남자라면 엄마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내가 옳고 그름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서 책임감 있게 산다면 엄마는 세훈이 내 조카한테 남길 거야. 내 몫은 엄마가 고민 중이고. 남수는 고개를 숙이고 반항하지 않았어. 나는 그가 눈시울이 붉어진 걸 봤어. 이해했어. 그가 말했지. 잠시 후 내가 물었어. 내 아내 문제 다시 생각해봤어? 남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이혼 절차를 법원에 신청했어.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이 집에서 엄마를 속이려는 사람이 다시는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좋아. 그런데 엄마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만약 어느 날 엄마가 없으면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집 땅 한 치도 누구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어? 남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였어. 약속할게. 맹세해. 나는 돌아서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어. 쉽게 울지 않지만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이가 갑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오른편에 서는 걸 보면 눈물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며칠 후 경찰서에서 지혜가 소환되어 진술을 받는다는 편지를 받았어. 나는 따라가지 않고 집에 있었어. 지혜가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마주하게 하려는 거야. 아무도 변호하지 못하게. 그날 오후 남수가 일찍 집에 왔는데 얼굴이 팽팽했어. 엄마, 경찰서 지나가다 보니까 지혜가 문 밖에서 울고 있더라. 안쓰러웠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잠시 후 말했지. 엄마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잘못은 책임져야 해. 울면서 그 욕심을 씻어내게 두는 거야. 지금 엄마가 마음을 약하게 하면 고소장을 찢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남수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내가 요리할게.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어. 계란 프라이 밥. 예전 엄마가 자주 해주던 그거. 그날 저녁, 집밥은 소박하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탓일 거야. 내 손자 세훈이가 수학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며 달려와 자랑할 때 나는 그를 안아 이마에 입을 맞췄어. 잘했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우리 집을 지켜야 해. 그가 멍하니 물었어. 왜 지켜야 해, 할머니? 나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말했지.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 집을 갖고 싶어 했거든.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조차도. 그날 밤 나는 다시 녹음 노트를 여러 변호사 도현에게 원본을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했어. 지혜의 음성, 영민의 비웃음, 그리고 내가 매일 밤 숨을 죽이는 소리까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나는 모든 자료를 도현에게 건넸어. 그는 말했지. 충분해요. 이 정도면 법원이 무시할 수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법에 맡기자. 그는 나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
생각보다 강하시네요. 나는 대답했지. 강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사람들은 침묵으로 나를 죽이려 해. 나는 진실로 살아야 해. 그리고 진실은 내가 매일 인내하며 모아 오늘 정의로 바꾼 것이야. 첫 조정기일에 법원에서 초대장을 받았을 때 나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 작은 마당에 있는 난초 화분들이 시간이 지나 시들기 시작했지. 남수가 다가와 창백한 얼굴로 종이를 들고 말했어. 엄마, 그들이 지혜와 엄마를 먼저 조정에 부른대.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잔을 내려놓았어.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조정 안 할 거야. 남수가 앉아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말했어. 엄마가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지혜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 남수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한테 무슨 기대를 해? 그는 침묵했고 더 말하지 못했어. 나는 숨을 내쉬며 부드럽게 말했지. 엄마도 용서할 줄 알아. 하지만 용서는 다시 찌를 기회를 주는 게 아니야. 3일 후, 나는 도현과 함께 법원에 갔어. 지혜도 왔지만 전처럼 울고 불지 않고 단정한 차림의 냉정한 얼굴로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았어. 판사가 말했어. 양측 모두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해 주세요. 이건 민사조정이며 재판이 아닙니다. 나는 지혜를 똑바로 보았고 그는 눈을 피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지. 나는 조정이 필요 없고 정의만 원해. 지혜는 입술을 깨물고 침묵했어. 잠시 후 그가 말했어. 내가 부적절한 말을 한 건 인정하지만 그때는 긴장 상태였어요. 어떤 서류도 서명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모두 말뿐이에요.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도현에게 건넸어. 그는 노트북에 꽂아 화면에 지혜가 영민과 대화하는 녹음 내용을 틀었어. 사람을 준비해. 그 집 팔면 수십억 벌 수 있어. 할머니는 깨어나지 못할 거야. 방 안은 침묵에 빠졌고 판사도 눈살을 찌푸렸어. 지혜가 급히 일어나 말했어. 저는 말로만 한 거고 서명도 안 했고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도현 변호사가 끊었어. 의도와 계획이 명확하고 논의와 준비가 있었으며 제3자가 목격했으니 사기 행위 구성 요건을 갖췄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정 종료를 알렸어. 양측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형사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지혜가 나를 향해 처음으로 단단하지 않은 눈빛으로 말했어. 엄마, 저를 용서할 수 없나요? 이 사건이 형사법원으로 가면 저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 엄마도 너 때문에 거의 모든 걸 잃을 뻔했어. 나는 방을 먼저 떠나 뒤돌아보지 않았어. 복도에서 남수가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어. 이번 일은 엄마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엄마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했을 때 누구나 용서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고. 남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이 붉어졌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밥을 먹고 있을 때 내 8살 된 조카 세훈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물었다. 할머니, 엄마 어디 계세요? 나는 멈칫했고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졌다. 남수도 놀랐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나는 세훈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 엄마는 지금 바쁘단다. 나중에 할머니가 다 이야기해 줄게. 하지만 지금은 한 가지만 기억해. 할머니가 너를 해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세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계속 먹었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질문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혜가 며느리로 처음 왔을 때를 생각했다. 작고 귀여운 미소를 지으며
가끔 차를 가져다 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이런 며느리를 만나서 행운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인생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다음 날 아침, 나는 도현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서류 준비 다 해줘. 우리 경찰서에 가야 해. 엄마가 아직 끝내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나는 이미 끝내고 싶어. 반대편에서 삼촌은 짧게 대답했다. 엄마가 결정하면 나도 따르게. 나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정의의 기차가 출발했다. 아무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언젠가 내 며느리를 고발하는 입장으로 경찰서에 들어가게 될 줄 몰랐다. 그러나 그날이 왔다. 이른 아침, 나는 낡은 전통 모자를 쓰고 긴팔 옷을 입었으며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증거와 녹음 원본, 복사본이 가득했다. 남수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나를 태웠고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나는 물었다. 남수야, 확실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똑바로 내 눈을 보며 말했다. 엄마가 오라. 내가 엄마 뒤에 설게. 나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경찰서에서 우리는 정중하게 맞이받았다. 내가 변호사도 있고 서류가 명확하며 증거도 충분해. 모든 절차가 놀랄 만큼 신속히 진행되었다. 한 경찰관이 물었다. 정말 끝까지 처리할 생각입니까? 이 사람은 당신의 며느리인데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말을 끊고 똑바로 답했다. 그녀가 집을 팔려고 계획하고 서류를 위조하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을 나는 바닥에서 3일 동안 듣고 있었어요. 끝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자식과 손주를 가르칠 얼굴이 없을 겁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접수했다. 도현 삼촌은 내내 옆에 있었고 마치 배신을 여러 번 겪은 사람처럼 단호했다. 경찰서 건물을 나와 차에 앉아 뒤에 크게 붙은 경찰 명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법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 제대로 쓰면 정의지만 잘못 쓰면 억울함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쓸 거야. 3일 후 나는 통보를 받았다. 지혜가 공식적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남수가 집에 와서 내 앞에 휴대폰을 놓으며 말했다. 지혜가 문자 보냈어요. 만약 처벌받으면 세훈에게 엄마가 엄마를 감옥에 넣었다고 말할 거래요. 그리고 나를 외가로 데려가고 세훈이 할머니를 다시는 못 만나게 할 거라고도 했어요.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어떻게 할 거니? 남수는 손을 꽉 쥐고 눈이 빨개져 말했다. 무섭지 않아요. 누가 우리 엄마를 괴롭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나와 그녀는 끝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마치 돌을 맞은 듯 무거웠다. 내가 억울해질까 봐가 아니라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내가 밥상을 치우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내가 문을 열자 영민이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야위었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도발적인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얘기하러 왔어요. 나는 문 앞을 막으며 말했다. 우리 집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받지 않아요.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인옥 씨, 저는 도와주러 왔어요. 지혜 씨가 잘못한 게 없다는 증언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건 제가 주도했으니 당신은 소송을 취하하기만 하면 며느리가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나는 참지 못하고 이를 갈며 말했다. 도와. 당신이 아내를 부추겨 집을 팔고 서류를 위조하며 사기를 치게 한 게 어떻게 도움이 돼? 내가 늙어서 정신이 나갔다고 누명 씌우는 게 도움이야? 영민은 목소리를 낮추고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당신 아들과 손주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사건이 법정에 가고 언론과 이웃이 알게 되면 누가 피해를 입을까요? 나는 잃을 게 없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잘못 협박했어요. 나는 명예를 잃는 게 두렵지 않아요. 단 하나 두려운 건 나쁜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서 문을 닫고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의자에 앉아 손을 꽉 쥐었다. 남수가 물었다. 누구였어요? 엄마,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넌 끼어들지 않는 게 좋아. 그 사람은 영민이야. 내 엄마의 예대인. 이 집을 지옥으로 만들 뻔한 자직. 남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내가 아무도 엄마에게 손대지 못하게 할게요.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그들이 반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엄마도 준비가 됐다. 영민의 뻔뻔한 방문 3일 후 나는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다. 2주 후에 1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지만 도현 삼촌을 불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했다. 그날 점심, 우리 모자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집 전화가 울렸다. 낯선 여성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인옥 씨, 저는 지혜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화해안을 제안합니다. 당신이 고소를 취하하면 지혜 씨는 집을 떠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나는 그녀가 집을 떠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가 법적 책임을 지길 원합니다. 상대방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남수는 조용히 앉아 내 그릇에 밥을 더 담으며 말했다. 엄마, 그들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위협으로 바꿨어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두렵지 않아. 엄마가 옳으니까. 그날 밤, 내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평온을 원한다면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탓하지 마라. 나는 1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다. 그들이 내가 나이가 많다고 쉽게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곧바로 도현 삼촌에게 그 메시지를 보냈다. 10분 후, 그가 전화를 걸어왔다. 걱정 마세요. 위협받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무 답장하지 말고 내가 처리할게요. 사흘 후, 나는 영민이 위조 서류 소지로 임시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은 내 마음속 분노를 식혀주는 한 방울의 물과 같았다. 한 명이 우리 조직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다음 주, 지혜가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고 세훈을 안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입술은 갈라졌으며 손은 떨고 있었다. 나는 창문 너머로 세훈이 엄마의 손을 붙잡으려 했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았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문을 열고 아무 말 없이 들어갔다. 지혜는 조용히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저는 할머니께 진술 철회를 부탁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세훈을 돌려주러 왔어요. 더 이상 돌볼 힘이 없어요. 남수가 뛰어나와 아이를 꼭 안았다. 그 광경에 내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냉정을 유지했다. 내가 데려갔던 아이를 고장난 물건처럼 돌려주다니.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목이 메인 채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 잃었네요. 나는 대답했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정의야. 내가 청하지 않아도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세훈의 짐 가방을 남기고 돌아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 무릎 위에서 깊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순진한 눈은 부모가 욕심 때문에 생사를 건 싸움을 치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일기에 한 줄을 더 썼다. 배신자는 약해졌다. 하지만 마지막 일격은 재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주일 후, 남수는 진술 준비를 위해 밤새 깨어 있었다. 나는 그를 강요하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당부했다. 진실만 말해. 더하거나 빼지 말고 누구에게도 색을 칠하지 마. 그리고 아이를 사랑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죽이려 한 사람을 보호하지 말아라. 다음 날 나는 중요한 소식을 받았다. 지혜가 공식 기소되었다. 죄명은 사기, 서명 위조, 불법 재산 이전 음모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환호하거나 안도하지 않았다. 그저 남수를 위해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봐라, 내 며느리의 가면을 벗겼다. 정의가 다가오고 있다. 남수가 들어와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놓았다. 엄마, 이것은 지혜가 구금소에 있을 때 쓴 모든 자필 편지예요. 읽어봤는데 엄마가 보관할래요? 나는 봉투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난 일이다.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자. 남수는 봉투를 치우고 침묵했다. 그날 밤, 비가 많이 내렸다. 나는 문 앞에 앉아 하늘을 가르는 번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폭풍은 거세지겠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첫 재판 날 아침, 나는 가장 소박한 옷을 입었다. 검은 바바 셔츠, 넓은 천바지,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 도현 삼촌이 나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지 않을 거야? 중요한 날인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정의를 찾는데 멋진 옷은 필요 없어. 머리는 곧게, 등은 바르게 하면 돼. 남수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사라질까 봐 두려운 듯 나는 고개를 들어 법원 계단을 익숙한 전쟁터에 들어서듯 올랐다. 지혜는 법정 안에 앉아 있었고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퀭했으며 자존심은 전혀 없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주심 판사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기소장을 읽었다. 피고 지혜는 위조, 사기, 고의로 타인의 법적 행위 능력을 상실하게 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하는 모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냉혈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울었기 때문이다. 지혜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작했다. 그는 일어나 매끄럽게 말했다. 내 의뢰인은 그 당시 재정과 가족 문제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실제 피해를 입힌 행위는 없었습니다. 의도는 있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관대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도현 삼촌이 일어나 침착하게 말했다. 피고의 재산 편취 의도는 단순한 생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단계로 실행되었습니다. 제3자와 계획을 논의하고 위조 서류를 만들었으며 몰래 재산을 측량했고 인옥 씨를 허위 이유로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등 인격 모독 행위도 있었습니다. 법정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차례가 되어 내가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일어나 익숙한 나무 지팡이를 꽉 쥐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나는 엄마이자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여기 온 것은 분풀이가 아니라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증오 때문에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날 내가 정말 죽었다면 누가 내 손주를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모두에게 말해주겠습니까? 그 늙은 엄마가 물건처럼 제거당하려 했다는 사실을. 법정은 침묵에 잠겼고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재판은 휴정되었고 나는 복도로 나가 물을 마시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돌아보니 지혜의 친어머니였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발 그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제발요. 어쨌든 그녀는 제 손주의 엄마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아직 자유로워요. 그녀가 거의 빼앗아간 그 자유 말이에요. 그 여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진실이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재판이 계속되자 주심 판사가 알렸다. 재판은 다음 날까지 이어져 증인의 진술을 계속 수집할 예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법원을 떠났다. 밖은 쨍쨍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남수가 물었다. 엄마, 피곤해요? 나는 대답했다. 아니, 엄마는 진실을 말해야 해서 피곤하지 않아. 다만 안타까울 뿐이야. 한때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잘못된 편에 서는 걸 보니 저녁에 나는 일기에 적었다. 법정은 아직 판결하지 않았지만 엄마의 마음은 밝다. 엄마는 승패를 찾지 않고 오직 옳음을 찾는다. 그날 밤 나는 남수 아버지를 꿈에서 보았다. 그는 집마당에 서서 삽을 짚고 예전처럼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물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땀에 젖은 채 깨어났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내 곁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일 다시 법정에 들어서리라. 허리는 곧게 펴고 지팡이는 단단히 잡으며 마음은 떨리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흐리고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비가 올 것 같았다. 나는 우산을 가져가지 않고 남수가 예전에 준 낡은 긴팔 옷만 걸쳤다. 천은 달았지만 바느질은 견고했다. 법정으로 가는 길에 남수가 물었다. 엄마, 오늘 그들이 형량을 감경해주자고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그가 평생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 하지만 그가 엄마라고 불렀다고 해서 법망을 피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 남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다. 두 번째 재판은 대질 신문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지혜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그녀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발언 요청을 받자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피고인이 추가할 말이 있습니까? 주심이 물었다. 지혜는 일어나서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는 죄를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탐욕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집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쉽게 속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형량 감경을 요청합니다. 앞으로 다시 시작해서 아들한테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적절한 사람과 적절한 시기에 나왔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을 몇 마디 늦은 말로 되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도현 변호사가 일어나 보충했다. 우리는 피고인의 진술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옥 씨가 의식을 잃은 척하며 증거를 스스로 수집하지 않았다면 범죄는 성공했을 것이고 오늘 그녀는 낯선 요양원에서 생애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수가 증인으로 호출되었다. 그는 무거운 걸음으로 증언대에 올라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인옥 씨의 아들이자 지혜 피고인의 전 남편입니다. 어머니가 진술한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진실이 드러나면서 제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수는 목이 메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오늘 법원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허락한다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분명히 명시하길 바랍니다. 피고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 어머니나 제 자식의 재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지혜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그녀는 남수가 자신을 위해 친어머니를 버릴 정도로 옹호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던 것 같다. 재판이 끝날 무렵 주심은 선언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이며 범죄 실행 조건이 갖추어졌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성실하며
조기에 발견되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지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처음 2년간은 감형 불가하며 또한 피고인은 고소장과 증거 자료에 명시된 42번지 주택 관련 재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기쁘지도 비웃지도 않고 단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다. 내 마음은 마치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고 나는 낡은 나무 지팡이를 쥔 채 자리에 남았다. 남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집에 가요. 나는 일어나 넓고 긴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대기실을 지나갈 때 지혜의 어머니가 등을 구부린 채 얼굴을 감싸고 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녹두죽 한 냄비를 끓였다. 온 가족이 앉아 먹는데 세훈이 먹으면서 물었다. 할머니, 엄마가 돌아오실 거야? 나는 멈칫했다. 어린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찌르는 듯했다. 남수가 대답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나는 세훈을 바라보며 머리를 쓰다듬고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가 잠시 멀리 가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좀 더 크면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하지만 기억해. 할머니는 항상 여기서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어린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지만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 순수한 미소가 지금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법은 공정한 판결을 내렸지만 가족은 치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나는 일기장을 덮어 서랍에 넣었다. 일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한 판을 이겼다. 재판 일주일 후 작은 집에서의 일상은 다시 평범한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끼 식사마다 한 사람이 빠지고 집 구석구석이 조금 더 조용해졌으며 매일 밤이 평소보다 길어졌다. 세훈은 여전히 엄마에게 묻는다. 크게 울지 않고 소곤소곤 잠들기 전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엄마가 아직도 저를 사랑하세요?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이불을 끌어당겨 그를 품에 안았다. 엄마가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할머니는 너를 2배로 사랑해. 알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곤히 잠들었다. 남수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정시에 돌아오며 설거지, 밥 짓기, 빨래하는 법을 배웠다. 매일 밤 그는 나와 함께 옛 노트를 보며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사소한 일들을 물었다.